1945년 4월 베를린의 함락은 제3제국의 결정적인 붕괴를 의미했다. 연합군이 징역함에 따라 아돌프 히틀러는 혼란과 패배 속에 지하 벙커에 있었다. 절망적인 행동으로 히틀러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죽음의 정확한 상황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히틀러가 정말로 그의 벙커에서 자살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몰락전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그의 최후를 둘러싼 이론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그의 운명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매력과 추측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히틀러의 마지막 시간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음모 중 하나를 부추긴 이론들을 탐구합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것인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역사 속의 한 조각으로 남을 것인가? 아돌프 히틀러의 초기 생애, 꿈꾸는 예술가에서 전체주의 지도자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중 한 명인 아돌프 히틀러는 소박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889년 독일과 국경을 접한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 아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복잡한 성격을 보였으며 권위적이고 냉담한 아버지와의 문제적인 관계와 대조적으로 그를 과잉 보호하며 그의 야망을 제한 없이 키워준 어머니와의 관계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는 꿈을 꾸었고 그 야망은 그를 비엔나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예술 경력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고 이는 그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며 지속적인 쓰라림에 빠지게 했다. 이 거절은 그의 인생에서 방황의 시작을 알렸다. 비엔나를 떠돌며 히틀러는 커져가는 민족주의 열기를 목격했고 그곳에서 그의 견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도시의 분위기는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인종 우월성에 대한 사상을 부추겼으며 이는 나중에 그의 이데올로기의 기초적인 요소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목적을 찾고자 했던 히틀러는 독일 군대에 입대했다.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난 전환점이었으며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사기를 꺾었다. 히틀러에게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서명은 독일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부과한 굴욕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감정은 독일의 몰락을 유대인,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배신자 독일 정치인들에게 돌리는 음모론으로 발전했습니다. 1919년에 그는 나치당의 전신인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에 가입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과 대중의 감정을 조작하는 능력 덕분에 히틀러는 곧 당의 무소불위의 지도자가 되었다.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즘의 영감을 받아 1923년에 그는 실패한 맥주홀 쿠데타를 이끌었고 이 시도는 그의 투옥으로 이어졌다. 그가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의 수감은 헛되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이고 자서전적인 선언문인 메인캄프를 썼습니다. 이 책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그의 비전, 급진적인 반유대주의,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인을 위한 생활 공간에 대한 그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 히틀러는 초점을 바꾸어 이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는 독일의 위대함을 회복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무효화하며 국가를 세계 지도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공황이 유럽을 강타하자 그의 회복된 경제와 강한 독일에 대한 약속은 수백만 명의 실망한 독일인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930년대 초반까지 나치당은 절대 다수는 아니었지만 라이히스타크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 1933년에 히틀러는 일련의 정치적 책략을 통해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권력 상승은 멈출 수 없었다. 몇 달 만에 히틀러는 그의 절대 권력을 강화했다. 1933년 3월에 통과된 권한 부여법을 통해 의회는 그에게 독재 권한을 부여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종식시키고 독일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빠르게 히틀러는 모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했습니다. 나치당은 다른 정당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며
게슈타포와 SS를 사용하여 모든 형태의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나치 선전은 요제프 괴벨스가 통제하며 히틀러를 독일의 구세주의자, 결코 실수하지 않는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동시에 히틀러가 세운 전체주의 국가는 특히 유대인에 대한 인종적 순수성을 중심으로 증오, 차별,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히틀러는 독일을 재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팽창주의적 야망은 분명했다. 1936년부터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그는 라인란트를 재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 안슐루스 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데텐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은 그의 팽창주의적 욕망을 오히려 부추겼다. 마침내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블리츠크리그 전술로 제3제국은 빠르게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그러나 전쟁의 시작은 히틀러에게 영토 확장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단 학살 정책의 강화를 의미했으며 이는 홀로코스트라는 그의 유산을 영원히 남길 집단 학살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는 그의 꿈꾸는 청소년 시절부터 무자비한 독재자로 변모하기까지 증오와 절망이 어떻게 절대 권력을 부추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조작, 폭력, 극단적인 이념에 기반한 상승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가 촉발한 전쟁은 영원히 세계를 변화시켰다.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 제3제국의 붕괴. 1945년 초까지 제3제국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한때 팽창주의적이고 멈출 수 없는 제국이었던 것이 이제는 양쪽 전선에서 연합군의 진격 압박에 무너지고 있었다. 동쪽에서는 1941년의 빠른 승리를 목표로 시작된 독일의 소련 침공이 러시아의 광활한 땅에서 지체되고 있었다. 1942년과 1943년 사이에 벌어진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의 패배는 80만 명 이상의 독일 군인이 목숨을 잃은 참담한 타격이었습니다. 제육군의 패배는 동부 전선에서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그 이후로 소련군은 베를린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한편 서부 전선에서 1944년 6월 D-Day, 연합군의 침공은 멈출 수 없는 공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8월에 파리를 해방시키고 독일의 심장부를 향해 계속 진격했다. 독일 방어선이 무너지며 히틀러의 군대가 후퇴하자 연합군은 동쪽과 서쪽에서 제국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1944년과 1945년에 독일 도시들의 함락과 연합군의 공습에 의한 산업 기반 시설의 파괴는 최종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1945년 초까지 독일의 패배는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점점 더 커져가는 편집증에 빠져 현실과 단절된 채 항복을 거부했다.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폐허에 둘러싸여 소련 군대가 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모든 징후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독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집착했다. 독일 저항은 몇몇 전선으로 줄어들었고 제3제국은 최종 파괴의 직전에 있었다. 히틀러가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맹세한 전투는 가장 쓰라리고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고 있었다. 벙커에서의 마지막 날들, 히틀러의 몰락. 1945년 겨울 제3제국의 몰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서쪽에서 진격해오는 연합군이 베를린에 접근하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가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독일군이 방어에 들어가고 독일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마지막 거처인 퓨러르 분커로 피신했다. 퓨러르 분커는 폭격을 견디고 가장 위급한 날들의 퓨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지하 복합시설이었다. 벙커는 라이히스 칸셀러리 아래 수십 미터 깊이의 위치에 있었으며 30개 이상의 방이 있는 요새화되고 숨막히는 장소였다. 6피트 두께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인근 정부 건물들과 연결된 일련의 터널들은 공중 공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피난처 안에서 나치 정권의 붕괴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고립이 심해지고 임박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기적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벙커 안에서 히틀러는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을 계속 내렸다. 그는 군사 명령을 내리고 근거 없는 전략을 추진하며 장군들의 권고와 전쟁의 맥락을 무시했다. 필러르 벙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다. 그를 여전히 따르던 몇몇 사람들, 그의 파트너 에바 브라운과 몇몇 가까운 장교들을 포함하여 완전히 미쳐버린 남자를 목격했다. 그의 마지막 생일인 1945년 4월 20일, 히틀러는 잠시 모습을 드러내 히틀러 청소년 단원들에게 철십자 훈장을 수여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도를 검토하고 자신을 배신자로 여긴 장교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끊임없는 분노 속에서 보냈다. 소련군이 접근하고 베를린 포위망이 좁혀지자 히틀러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물러나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벙커 밖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소식과 여러 독일 도시의 함락 소식이 그의 고립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패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과 점점 커지는 편집증은 그의 혼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날들 동안 히틀러는 여전히 망상 속에 머물며 항복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그의 패배와 정권의 붕괴라는 현실은 그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했다. 베를린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대공세, 또 다른 환상이었던 그 작전은 비참하게 실패했고 결국 히틀러는 그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불가피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퓨러브룬커, 한때 제3제국의 권력 중심지였던 곳은 한 남자와 제국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의 정신적 붕괴,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들의 아돌프 히틀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나치 지도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의 이미 심각한 상태를 악화시켰다. 연합군이 베를린 침공을 시작했을 때 히틀러는 그의 벙커에 갇혀 붕괴 중인 정권의 잔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쇠약한 신체 질환, 과도한 약물 사용, 그리고 점점 현실과 단절된 정신 상태가 그의 마지막 날들을 절망과 광기의 초상으로 만들었다. 그의 쇠퇴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파킨슨 병이었으며 이는 그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손과 다리의 떨림은 악명이 높았고 그의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는 점점 더 커지는 약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구부정한 자세와 운동 조정 능력의 부족은 그의 신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체적 증상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다. 히틀러의 정신 건강은 이미 수년간의 편집증과 극단적인 자아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전쟁의 마지막 날들에 이르러 바닥을 쳤다. 히틀러는 개인 의사인 터도르 모렐의 진료를 받았으며 그는 암페타민, 바르비튜레이트, 오피오이드 등을 포함한 여러 약물을 처방했는데 이는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물질들의 남용은 그의 판단력을 변화시켜 그를 선망과 편집증 상태에 빠뜨렸다. 많은 순간 동안 히틀러는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으며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장군들이 임박한 패배에 대해 경고한 보고서를 무시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한 경시와 상황에 대한 그의 완고한 부정은 그의 감정적, 정치적 고립에 기여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히틀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벙커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불면증과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밤마다 불안한 산책을 하며 권력 상승 초기의 시절을 정신적으로 되새겼다. 그 시절 그의 인기도와 자신감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 더 나은 시절에 대한 향수는 그의 커져가는 절망감과 결합되어 그를 서서히 집어삼키는 절망의 순환을 만들었다. 히틀러의 최측근은 대부분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아첨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의 현실과의 단절을 더욱 악화시켰다. 히틀러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에게 맞서거나 독일의 군사 상황에 대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의 결정이 왜곡된 세계관에만 반영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그가 제3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군사적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인 알버트 샤르와 같은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한 진정한 비판의 부족과 끊임없는 찬양이 그의 점점 더 커지는 광기에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면서 압박이 커졌고 지도자는 패배를 직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그의 자아가 항복을 고려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3제국이 그의 주위에서 무너지는 동안 히틀러는 향수, 편집증, 절망이 뒤섞인 망상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히틀러는 구원이나 구속의 희망을 모두 버리고 독일이 세계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동안 자신의 정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그의 몰락은 전쟁에서 패배한 독재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무너져 비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운명을 결판지은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히틀러 에바 브라운과 결혼, 제3제국의 끝에서 내린 마지막 결정. 1945년 4월 29일 소련군이 제국 총리관저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베를린의 치열한 전투 중에 아돌프 히틀러는 예상치 못한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다. 이 절망의 날, 패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혼식은 에바의 변함없는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독재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앞둔 마지막 행동 중 하나였다. 베를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소련의 폭격이 격화되고 있었고 도시는 공세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다. 라이히스탄셀러리 근처 거리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끊임없이 진격하는 반면 소수의 독일 군인들이 저항하려고 애썼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은 도시 방어에 참여하여 적군이 여성들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는 소련 군대의 손에 의해 많은 독일 여성들이 두려워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새벽 1시에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수년간 비밀스럽고 히틀러의 공개적인 무관심으로 얼룩진 관계 끝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식사는 라이히스칸셀러리 벙커에서 거행되었으며 공증인 발터 바그너가 집례하고 몇몇 증인들로는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고에벨스와 히틀러의 개인 비서 마르틴 보르만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은 낭만적인 행위라기보다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그들이 오랜 관계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가까운 측근들 중 많은 이들이 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다. 히틀러는 에바에 대한 경멸로 유명했으며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보인 적이 없었다. 사실 수년 동안 그는 그녀의 역할을 조롱하고 그녀를 정치 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그림자 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바 브라운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조차도 항상 연인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녀에게 베를린 밖에서 안전하게 지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수도에 나타났다. 그녀의 히틀러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입장에서 충성을 깊이 중시했으며 이는 에바가 수년 동안 그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것이었다. 이 충성심이 독재자로 하여금 그녀의 헌신에 대해 성을 물려주는 중대한 제스처로 보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직후 새벽 2시에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및 개인적 유언장을 작성했다. 비서 트라우들 융게를 증인으로 하여 히틀러는 독일 해군의 대제독할 덱니츠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는 마르틴 보르만에게 나치당의 지도권을 맡겼다. 유언장에서 히틀러는 이미 임박한 죽음과 제3제국의 몰락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마지막 행동들은 단순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깊은 절망감과 그의 아이디어나 그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반영한 것이었다. 샴페인을 손에 들고 의식을 마무리하며 히틀러는 냉담함과 운명론이 뒤섞인 채로 생을 마감했다. 비좁은 벙커에서 비서의 타자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퓨러는 자신의 제국이 곧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일으킨 전쟁의 메아리는 이미 먼 메아리처럼 들렸고 끝은 불가피했다. 에바 브라운의 충성심은 그의 흥망성쇠를 목격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동행했으며 후회도 희망도 없이 그날 독일과 세계의 역사는 제3제국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권력, 절망, 그리고 망상으로 점철된 삶을 마치고 마지막 행사를 준비했다. 나치 정권의 종말이 확정되었고 독재자의 몰락은 불가피해졌다. 최후의 행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죽음. 1945년 4월 30일 이른 아침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아내 에바 브라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미 황폐화된 독일의 제국 총리관 지하 벙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를린이 소련의 포위에 넘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 히틀러는 자신의 정권의 적들에게 붙잡히는 굴욕을 겪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56번째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점점 더 고립되고 편집증에 빠진 히틀러는 그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당과 아내 에백에 유증하고 자신의 예술 컬렉션을 보존할 지침을 주었으며 이를 오스트리아의 박물관에 보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시절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4월 29일 나치 정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의 승인 없이 연합국과 협상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지도자의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촉발시켰다. 결과적으로 괴링은 체포되어 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는 나치 체제의 결정적인 몰락을 명확히 나타내는 신호였다. 4월 30일 소련군이 제국 수상관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자 히틀러와 브라운은 마지막 점심 식사 후 그들의 개인 스위트룸으로 물러갔다. 오후 2시 30분경 그들의 숙소 근처에 있던 히틀러의 집사는 총소리를 들었다. 오후 3시 30분경 그는 방에 들어가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생명이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히틀러는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에바는 시한화물 캡슐을 삼켜 자살했다. 그들의 시신은 신속하게 벙커에서 끌어내어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된 정원에서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태워졌다. 히틀러의 유언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구술된 것으로 전쟁의 원흉으로 지목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이념적 신념과 비난을 재확인했다. 전리품으로 포획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히틀러는 처형되고 시신이 공개적으로 전시된 그의 이탈리아 동료 베니토 무솔리니의 운명을 피했습니다. 그에게 자살은 굴욕을 피하고 자신의 죽음을 최후의 저항 선언으로 내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수의 이론들이 히틀러가 베를린을 탈출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소련군에 의해 발견된 유해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그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히틀러의 치과 기록은 회수된 유골과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여 그의 자살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습니다. 1945년 4월 30일은 나치 정권의 종말을 확실히 알렸다. 유럽을 지배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는 그의 평생 동반자와 함께 절망과 부정의 행위 속에서 죽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중 한 명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는 자신의 벙커에서 죽음을 선택했으며 결코 항복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망상에 불과한 웅장한 꿈을 실현하지도 못했다. 역사의 평결, 히틀러의 자살과 탈출 이론.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은 수십 년 동안 추측, 논란, 그리고 음모 이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945년 4월 베를린 벙커에서 자살한 후 지도자의 유해 분석은 비밀에 쌓여 있었고 그 처리 과정은 혼란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 수도에 진입하고 나치 정권이 붕괴되며 제3제국의 마지막 잔재가 무너짐에 따라 히틀러의 유해를 찾는 과정은 불확실성과 조작으로 가득 찬 과정이 되었다. 1945년 5월 1일 소련군은 히틀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벙커를 장악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부분적으로 불에 탄 시신을 발굴했다. 소련 군병원에서 실시된 부검 결과 히틀러가 총상과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부 사항의 부족과 소련 정부가 발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꺼림칙함은 히틀러가 살아남아 베를린을 탈출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부추겼으며
이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히틀러의 두개골과 턱의 조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데 몇 년이 걸렸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68년에 모스크바는 마침내 이러한 유골의 소유를 인정했지만 정권의 공식 입장은 보고서의 진위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상황은 1970년에 소련이 서방 기자들에게 총알 구멍이 있는 두개골 조각을 검사하도록 허용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그의 자살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은 히틀러가 아닌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의혹과 잘못된 정보들을 낳았다.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까지 서방 연구자들이 러시아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치아 조각을 포함한 유해 분석 결과 이들이 독재자의 의료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두개골은 여성의 것으로 회수된 유해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식별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거는 히틀러가 1445년 4월 30일에 권총과 시한화물로 자살했으며 이는 그의 아내 에바 브라운과의 자살 협정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히틀러의 탈출에 대한 이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벙커에서의 목격자 증언은 이 가능성을 반박합니다. 소련군에 의해 포위된 도시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도망친 히틀러에 대한 신화는 사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법의학적 증거와 그의 마지막 날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나치 독재자가 브라운과 함께 베를린에서 사망했음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제3제국의 마지막 장을 닫는 것이다. 이 역사적 수수께끼는 음모론과 추측에 의해 촉발되어 7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미디어 속의 미스터리와 신화, 수십 년간의 히틀러 사망 이야기,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과 그의 베를린 벙커에서의 죽음은 75년 이상 동안 미디어에서 가장 논의되고 조작된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서사는 그 당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냉전 강대국들이 이념적 전투에서 맞붙으면서 히틀러의 운명은 선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모순된 설명과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히틀러의 실종은 언론 보도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연합군이 제3제국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히틀러의 벙커에 처음 도착한 소련은 그의 자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수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방 언론, 특히 미국과 영국의 매체들은 그의 베를린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식 버전을 지지했으며 이는 독재자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일관되고 매끄러운 서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적들, 특히 나치 정권에 의해 패배한 국가들은 독재자가 탈출했다는 이론을 부추겨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장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 보고서의 진실성을 의심함으로써 연합국과 소련 당국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냉전은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블록으로 나뉘면서 히틀러의 실종은 이념적 선전 주제가 되었다. 소련은 히틀러의 부검과 발견된 유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소련 당국이 기록을 비밀로 유지한 사실은 히틀러가 남미로 탈출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196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책과 다큐멘터리들은 히틀러가 자살하는 대신 베를린에서 탈출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목 중 하나는 그레이울프 아돌프 히틀러의 탈출이었으며 이 책은 나치 독재자가 잠수함을 타고 아르헨티나로 탈출하여 자신의 정권의 붕괴를 남겼다는 선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지만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집단적 의식 속에 남아있는 대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최근 수십 년간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이론의 확산은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여 잘 문서화된 이야기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든 쉽게 퍼질 수 있게 했습니다. 포럼, 블로그,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히틀러의 운명에 대한 가장 추측적이고 선정적인 버전이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과 뒤섞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련이 발견한 유해 분석을 포함한 히틀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온라인 논의는 역사 수정주의를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이론들 중 많은 부분은 그의 두개골 분석이나 남미로의 탈출 주장과 같은 증거 조각들의 재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주요 사실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벙커에서의 목격자 증언, 소련 보고서, 그리고 치과 기록과 같은 물리적 증거들이 2045년 4월 30일에 피러가 자살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여전히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록은 히틀러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주요 참고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휴트레버 로퍼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작업은 그의 저서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에서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하며 벙커에서의 자살 이야기를 공식 버전으로 확립했습니다. 많은 음모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1945년 베를린에서 히틀러가 사망했다는 증거는 반박할 수 없으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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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다시 전통적인 언론에서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영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증거와 직접 증언은 가장 논리적이고 일관된 버전을 강화하는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는 1445년 4월 30일 에바 브라운과 함께 그의 벙커에서 사망하여 그의 정권의 끝과 제3제국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결국 미디어의 영향과 신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